괴짜처럼 생각하라. 괴짜 경제학과 슈퍼 괴짜 경제학을 쓴 스티븐 레빗과 더브너 두 콤비의 책이다. 총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일반적인 경제학에서 생각하지 않는 문제들을 다루며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기존과는 다르게 생각하도록 두뇌를 재교육하면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한다. 사적 이익의 우선. 골키퍼가 자신의 오른쪽 방향으로 몸을 날리는 경우가 57%이고 왼쪽 방향으로 몸을 날리는 경우가 41%이다. 이는 곧 골키퍼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경우는 100번 가운데 고작 2번뿐이라는 뜻이다. 몸을 날린 골키퍼라도 물론 중앙을 향해 날아오는 공을 막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겠는가? 그렇다면 골문 중앙을 향한 페널티킥 모두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는가? 그렇다. 우연히도 우리에게 그 데이터가 있다. 중앙을 향한 킥은 일견 위험천만해 보이지만 구석을 향한 킥보다 성공 확률이 7%포인트나 높다. 골문 한가운데를 노리는 페널티킥의 성공 확률이 이렇게 상당히 높은데도 고작 모든 페널티킥 가운데 17%만이 그곳을 향한다. 왜 이 정도 비율밖에 안 될까? 그 이유는 가운데가 성공 확률이 높지만 만약 실패했을 때 받게 될 심리적, 물리적 보복을 피하기 쉽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좌우 구석으로 찼지만 골키퍼가 막아도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은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충돌하는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고민하지만 대부분 사익을 추구한다. 각종 인센티브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를 규정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열쇠야. 모른다는 사실 알기? 보도에 따르면 일단의 아랍인들이 미국을 상대로 90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한다. 당신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가? 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가? 미국인 대부분에게 이는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질문이다. 당연히 사실이니까. 하지만 이슬람교도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의 이 질문을 하면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단지 20%만이 아랍인들이 90일 공격을 수행했다고 믿으며, 쿠웨이트에서는 11%, 파키스탄에서는 4%만이 그렇게 믿는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정치적 종교적 견해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경제학자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말 맞다나 세상은 오류 사업가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자신의 재정적 혹은 정치적 수확을 늘리기 위해 모종의 믿음을 공급하는 정계, 종교계, 재계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믿는 바를 아는 바로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측은 매우 어렵다. 특히 미래에 대한 예측이 그렇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잘 안다는 전문가들이 넘쳐난다. 정계나 재계의 리더만이 아니라 스포츠 권위자, 주식시장 전문가, 기상학자들까지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것의 결과가 이렇게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행태에 매달리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대부분의 경우 모른다고 말하는 것의 대가가 틀려서 치르게 되는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적어도 당사자 개인에게는 그렇다. 일생일대의 페널티킥을 차야 하는 축구선수 얘기로 돌아가 보자. 중앙을 노리는 것이 성공 확률이 더 높다. 하지만 구석을 향해 차면 자기 명성에 끼칠지도 모르는 타격은 더 줄어든다. 그래서 그는 구석을 향해 슛을 날린다. 뭔가에 대해 아는 채 할 때마다 우리 역시 이와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 집단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보다는 자기 평판을 보호하는 데 더 관심을 두는 것이다. 답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멍청해 보이거나 혹은 적어도 밀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거짓말이라도 해야 할 유인, 즉 인센티브가 너무도 강력한 셈이다. 잘못된 질문 바로잡기. 2000년 가을, 훗날 콥이라는 이름으로 매스컴을 타게 될 일본의 한 청년이 미에현 소재 요카이치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는 여자친구 구미와 함께 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전기세를 낼 여력이 없어서 촛불로 아파트를 밝히며 지냈다. 둘 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고, 코비의 아버지는 어떤 절의 수도승으로 관광객들에게 절의 역사를 안내하는 일을 했다. 집세도 몇 달이나 밀린 상태였다. 쿠미는 우승 상금 $5,000가 걸린 어떤 대회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녀는 코비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의 이름으로 참가 신청 엽서를 보냈다. 텔레비전으로 방영되는 먹기 대회였다. 분명 훌륭한 아이디어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코비는 전혀 대식가가 아니었고 마른 체구의 키도 170cm를 조금 넘는 정도였다. 처음 참가한 코니 어일랜드 대회에서 코비는 대회를 평정하고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웠다. 기존의 최고 기록은 25와 8분의 1이었다. 그러나 코비는 50개를 먹었다. 이는 분당 4개가 넘는 소시지와 빵을 12분 내내 연달아 먹어야 나오는 기록이다. 호리호리한 체격의 23살 코비가, 본명은 고바야시 다케루, 세계 기록을 기존의 2배로 늘려놓은 것이다. 작고 마른 그가 가장 많은 핫도그를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핫도그를 먹기 전에 절반으로 잘라서 입에 집어넣고 씹는 방식에 몇 가지 변화를 줄 수 있었고, 입이 해야 할 일의 일부를 손에 나눠주는 효과도 있었다. 이는 아이를 둘로 잘라서 나눠주라는 위협으로 친모 분쟁을 해결한 성서 속 솔로몬 왕의 묘책을 따서 솔로몬 방식으로 통하게 된다. 두 번째, 그는 소시지를 빵에서 빼내기 시작했다. 그는 반으로 잘린 소시지를 빵에서 빼내 한 움큼 먹은 뒤에 남은 빵을 먹는 방법을 사용했다. 세 번째, 그는 한 손은 반으로 잘린 소시지를 먹으면서 다른 손으로는 빵을 물컵에 담갔다. 그러고는 물기를 빵에서 쥐어짜낸 뒤 입에 밀어 넣었다. 빵을 물에 적시는 것에는 의외의 장점이 따랐다. 축축한 빵을 먹음으로써 고바야시는 경기 도중 목이 덜 마르게 되었고, 덕분에 물 마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괴짜처럼 생각하기만 하면 고바야시의 접근 방식에서 최소한 2가지 개괄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고바야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재규정했다. 그의 경쟁자들이 던지던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핫도그를 먹을까? 반면 고바야시는 다른 질문을 제기했다. 어떻게 하면 핫도그를 더 쉽게 먹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토대로 고바야시는 실험을 실시했고 게임을 바꾸는 피드백을 수집했다. 단지 이 문제를 재규정함으로써 그는 새로운 일련의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바야시의 성공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한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고바야시는 25와 8분의 1을 모종의 상한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회에 참가했다. 자신이 먹고 있는 핫도그 개수에는 절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핫도그를 먹는 방법에만 집중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 근본 원인 찾기. 1980년대 초만 해도 사람들은 궤양의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진 것처럼 이야기했다. 유전이나 스트레스 또는 자극적인 음식이 궤양의 원인으로, 이 중 하나라도 위산 과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였다. 1981년 베리 마셜이라는 호주의 한 젊은 수련의가 연구 과제를 찾고 있었다. 그가 왕리퍼스 병원 위장병학과에서 막 임상 실습을 시작한 무렵이었다. 마셜은 위장병으로 병원을 찾는 궤양을 앓는 13명의 환자 모두가 구불구불한 세균을 지니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마셜의 연구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궤양의 진정한 원인임을 증명했다. 이후에 진전된 연구에서 밝혀졌듯 그 균은 위암의 원인이기도 했다. 이처럼 이 책은 괴짜처럼 생각했던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와 어떻게 괴짜처럼 생각할 수 있는지 다양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책이다.